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휴가 중인 오승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내일 모레 입추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이 36도를 넘어서고 경기도 여주가 40도까지 치솟는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에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만 5명에 달하고요. 각 응급실마다 환자들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폭염과 열대야가 앞으로도 열흘가량 더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무리한 야외 활동 줄이시면서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야외에선 강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산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요즘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도 양산 사용을 적극 권장할 만한 게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무려 7도가량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선 몇 년 전부터 남자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아버지에게 양산을 선물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대구시에서 이런 비슷한 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요. 이런 폭염에 양산 쓰는 일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써보신 분들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실 텐데요. 양산만 써도 덜 덥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과 탈모가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양산이든 우산이든 남성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장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요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파리올림픽에서 적용된 IT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파리올림픽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선수단의 성적 기대 이상입니다.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로 6위에 올라 있는데요. 남은 후반기에도 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3일 8강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안세영 선수도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테니스와 비슷한 라켓 스포츠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많이 즐기기도 하는 운동인데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장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인들의 닭고기 사랑은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매년 소비량이 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신선한 닭고기를 안심하고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닭고기의 신선도를 색깔로 확인하는 필름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주요 농장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여름에도 보양식으로 닭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소비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15.7kg씩 소비하고 있는 국민 대표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닭고기의 신선도를 색깔로 확인할 수 있는 필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필름이 왜 필요한 건가요? 네, 닭고기는 백생육으로서 육류 중에서도 상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통 중에 신선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닭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부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신선도 모니터링 필름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선함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육류는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면 미생물과 단백질, 지방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맛과 신선도가 변하게 되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아미노산이나 암모니아, 아민 등 휘발성 염기질소는 부패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육류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에틸렌 초산비닐 합성 수지에 색변화 성분과 특정 용액을 섞어서 필름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필름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닭고기 포장 상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을 해본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농도가 초기 부패 단계로 판정하는 20mg%가 되면 필름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냉장 온도대와 실온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트에 유통되는 닭고기에 적용이 되면 좀 더 안심하고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선도 모니터링용 필름이 일반적인 식품 검사법에 비해서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닭고기 신선도를 쉽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닭고기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를 하고 산업체 기술 이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신선 출산물의 품질 관리와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유용한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는 어떤가요? 네,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은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인 입추입니다. 입추는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알린다는 시기인데요. 조금만 참고 더 견디면 가을이 멀지 않아 보이니까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무대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천둥, 번개 등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8일 목요일에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등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은 24도에서 27도, 낮에는 30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 텐데요. 폭염 시기에 농업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실천해야 할 사항, 거듭 당부드리는 의미로 한번 들려주시죠. 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걱정인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3대 수칙이 있습니다. 물과 그늘 그리고 휴식인데요.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 중에 규칙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식염포도당 등도 준비해 드시면 탈수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외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 근처에 그늘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늘막은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해 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인데요.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10 내지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더위 시간대인 14시에서 17시에는 옥외 작업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3대 기본 수칙 반드시 지켜서 건강에 무리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벼농사 짓는 분들은 이 시기에 뭘 해야 하나요? 네, 요즘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가루쌀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루쌀은 일반 밥쌀용 벼보다 모내기하는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로 매우 늦습니다. 따라서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는 중간 물대기를 하지 말고 유효 가시수 확보를 위해서 물을 얕게 대주셔야 새로운 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요소 비료를 더 줘서 생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가루쌀은 해충에 약한 특성이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장마 이후 8월 중 홍명나방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면밀한 예찰과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의 병해충 방지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가을 감자 심을 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가을 감자의 파종 적기는 중부지방이 8월 상중순이고 남부지방은 8월 중하순입니다. 싹티온 감자의 아주 심기 작업은 고온인 한낮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운 씨감자는 가급적 절단을 하지 말고 통째로 심으시면 좋은데요. 이 시기에는 절단한 부위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병원균이 침입해 쉽게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을 감자는 봄 재배에 비해 생육 기간이 짧고 줄기와 잎의 신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20% 더 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서울을 습격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와 그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됐던데요. 이제 서울도 말라리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소식 자체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올해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서울 지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제 양천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하다 해서 처음 경보가 발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한 강서구에서도 다시 재차 환자가 발견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까지도 경보 발령되는 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서울 안으로 들어온 적만 없었다 뿐이지 사실 경기 북부 지역 그러니까 뭐 파주나 연천 그리고 정확히 경기도는 아니긴 하지만요. 이제 인천 강화군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철원군 같은 곳들은 계속 말라리아가 거의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고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헌혈까지도 금지가 될 정도로 좀 말라리아는 당연히 있는 지역 이렇게 파악이 됐던 건데 그래도 이제 서울까지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 이제 남부 쪽으로 좀 더 내려오고 있는 게 이제 보건당국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게 더 큰 문제는 그냥 뭐 어느 지역에 말라리아가 새로 좀 늘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말라리아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해에 말라리아 환자 수가 한 4,000명 넘게 나오는 정도로 말라리아 환자 수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연간 이제 400명에서 500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잡고 있었는데 2023년에 갑자기 이 숫자가 한 700명을 넘어서는 좀 갑자기 확 뛰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늘었다는 소리는 사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자체가 늘었다는 건데 이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접경지대에서 근무하시는 군 장병분들이 제일 피해를 보세요. 거의 네. 군부대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군인들만 하더라도 한 100명 넘게씩 계속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일반 경기도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시민들까지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라리아라고 하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지역에 더 흔한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보통 말라리아라고 하면 그 뭐 열대지방이 있는 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네.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를 봐도 학질이라고 하죠. 매 열이 펄펄 끓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뭐 이런 예. 학질에 고생했다는 분들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게 모기에 의한 질병인지도 모르고 그게 또 다시 우리 몸에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몰랐기 때문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학질이 급증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3일 정도 열을 앓다가 다시 3일에 한 번씩 괜찮아지더라 이런 기록을 보면은 전형적인 말라리아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고생스러운 경험한 다음에는 막 학을 뗐다 이런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학이 말라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네. 그러면 이제 모기에 쏘인 거는 사실 참 흔한 일인데 왜 말라리아까지 생기냐라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기랑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좀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기들은 벽에 앉았을 때 꽁지를 바닥 쪽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벽에 네. 붙이는 식으로. 그런데 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 모기라는 종류들은 꽁지를 위로 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일반 시민들께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 게 모기 있으면 잡기 바쁘지 사실 그 꽁지를 올린 내리는지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건 모기는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모기가 왜 그러면 이렇게 병을 옮기냐 하면은 모기 뱃속에 사실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기생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벌에 쏘이면 정말 아프죠. 네. 그런데 모기도 똑같이 우리 피부를 뚫고 심지어는 피까지 빨아가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가렵기만 하지. 그게 사실은 모기가 침을 꽂으면서 우리 몸에다 마취제 같은 걸 좀 넣거든요. 참 예. 진화가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빨고 도망갈 수 있도록 덜 아프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입을 할 때 말라리아 원충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룩날개 모기에 몰리면은 이제 우리 몸에 말라리아 그 기생충이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이놈들이 적혈구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혈구 안에서 잘 이제 무럭무럭 자라다가 그 안에서 다 자라면 적혈구를 터트리면서 펑 터트리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3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열이 확 났다가 다시 괜찮았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게 말라리아가 된 거죠. 근데 그렇군요. 이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열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라리아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열대 지역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들은 정말 대중 없이 정말 아무 때나 열이 나고 악성 고열을 일으키는 그런 기생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정말 위험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은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열이 나는 그 정도로 약한 거기 때문에 약만 잘 먹으면 좀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법은 있는 거죠. 말라리아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요. 이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뭐 그것과 유사한 약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말라리아 약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지 한 수십 년이 됐고 그 다음에 특허까지도 다 만료가 돼서 정말 저렴한 게 그냥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선 군부대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으니 군부대 같은 곳에서도 이런 걸 항상 상시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약인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최근에 다른 이유로 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20년에 있었던 가장 좀 중요한 사건이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혼란을 생각해보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하니까 다들 불안에 떨었는데 그때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좀 괴소문이 퍼졌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때도 막 사재기 열풍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모기한테 물렸는데 갑자기 열이 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다녀왔는데 그 다음부터 좀 열이 나는 것 같더라. 그러면 꼭 증상을 확인해서 한번 병원을 가서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증상을 비교해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열 나는 것 말고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요.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 증상은 열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몸살 감기와 비슷한 형태의 그게 납니다. 그 증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가장 특징적인 게 보통 몸살 감기면 계속 열이 나고 아프지만 네. 말라리아는 3일에 한 번 정도 열이 난다. 그런 게 특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열이 나는데 자꾸 오싹오싹하고 오한이 들고 춥냐?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요. 이 염증 물질이 나오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서 꼭 말라리아가 아니라도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렸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그게 시상하부라는 곳인데요. 네.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그 이제 겨울철에 보일러 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보일러 온도 설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면 지금 이거 좀 위험하니까 빨리 체온을 좀 올려서 잘 잡게 해줘야겠다 해서 보일러 온도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체온이라도 내가 춥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정값보다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이걸 좀 더 확실히 올려가지고 열이 나는 상황에도 우리 몸이 춥다고 생각해서 자꾸 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막 네. 바들바들 떨고 이러니까 증상을 보고 우리가 아 춥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반대의 경우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정말 추운 지방, 그래서 겨울철에 뭐 야외 근무를 한다는 이럴 때 체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또 시상하부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덥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운데 왜 이렇게 덥지? 그래가지고 정말 갑자기 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체온증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훌렁 벗었다가 정말 동사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는 체온과 실제 체온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네, 것 잘 같습니다. 관리, 체온 관리를 잘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라리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모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나라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왜 나오냐 좀 엉뚱하다는 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북한이 사실은 말라리아의 국가 전체가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말라리아 피해가 좀 심각한 그렇군요. 국가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 2012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에서 발표하는 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좀 별개지만 환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말라리아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같이 벌였다고 했는데 그게 북한과 공동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000명 정도 줄었다, 또 10분의 1 정도 줄었는데 이게 다시 또 빙우장지대를 지나서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어떻게 옮겨올 수 있냐라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모기들이 주된 그 피를 흡혈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가축이거든요.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 근데 빙우장지대는 그냥 천혜의 그런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생동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럼 애초에 북한에는 왜 늘어났냐라고 하면 이게 그 원래는 강북 협력을 했는데 2017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이게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도 좀 관계가 험악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재개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접경 지역이나 좀 이런 군인들 장병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정말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건 좀 다시 협력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북한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모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된 원인은 당연히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네. 이제 곤충들은 기온이 높아질수록 잘 번식하고 또 활동력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마철에 갑자기 급증하는 게 이제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메뚜기 떼가 급증해서 거의 한 1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몰려다니면서 농작물들 갉아먹는 이런 뭐 1억 마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건데, 이게 뭐 영화에만 나오는 상황이 아니군요. 네, 실제 뭐 상황이군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냐 같은 곳은 이제 100만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메뚜기 떼 때문에 상실이 됐다고 하는데 예. 이게 100만 헥타르가 전라남도 면적 정도 되거든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꼭 아프리카가 아니라 뭐 남미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 믹스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원두들이 대부분 이제 콜롬비아산인데 네. 이 콜롬비아가 여기도 갑자기 기후가 너무 바뀌면서 커피 속을 파먹는 커피 천공충이라는 이런 해충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생산량이 확 줄어드는 좀 이런 문제들로 생기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병충해에 의한 이런 피해가 꼭 모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파리 올림픽 전에도 사실 파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대 문제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앞으로 병충해 자체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살충제를 뿌리면 어떨까요? 네, 그것 가장 쉬운 방법은 살충제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얼룩날개 모기,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들을 수집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90% 이상이 살충제 내성 유전자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 거죠. 네, 잘 안 죽는 그런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봐서 좀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기술 쪽 연구를 하다 보니 이거 소형 드론을 만들어서 뿌리자, 뭐 아니면 레이저 타겟팅을 해서 지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조금 더 공상과학스러운 얘기인 네. 거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불임 모기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불임목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유전적으로 이제 불임을 만든 모기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을 자연에 풀어주면은 사실 모기도 번식기라는 게 짧고 한정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암컷 모기들이 피를 빨고 그 불임인 수컷 모기와 짝짓기를 하면은 이제 알을 못 낳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살충제를 만들면 어떨까요? 새로운 살충제도 정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 바이러스 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 세균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곤충을 감염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을 감염시키는 세균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뿌리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농작물에도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모기라든지 다른 곤충에도 한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기술적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말라리아 모기와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올림픽도 과학이란 말이 있죠. 최첨단 IT 기술과 인공지능이 이번 올림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에서도 새로 적용된 IT 기술이 늘 화제가 되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은 2022년 11월 이제 챗GPT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에 이 인공지능은 다른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인공지능을 경기 운영 전반에 이제 도입한 사례로서는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오늘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제 주목을 한 몸에 딱 받는 게 바로 운동선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운동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종 악플이나 이 비방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온라인 학대라고 합니다. 이 온라인 학대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해준다라는 서비스가 이번에 생기게 됐습니다. 즉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열리는 이제 16일 동안 약 5억 건 이상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생성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악질적인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선수가 보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겠고 이게 곧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를 약 35개의 언어로 이제 제공되게 돼서 선수가 나는 이런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래요라고 하면은 내 플랫폼에다가 내가 이용하는 SNS 플랫폼에다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서비스를 이번에 시행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온라인 상황에서 선수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번 처음이었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더 기대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올림픽 참가 선수가 이제 10,000명이 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뭔가 뭐 질문이나 하는 것들을 매번 이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챗봇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게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악플을 감지해서 선수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보호한다는 게 참 참신한 기술 같은데요. 네. 자,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 인공지능으로 인기받는 것이 바로 이제 목소리를 학습시키거나 혹은 영상을 자동 편집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적용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미국의 MBC 이런 방송국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에선 이제 전설적인 스포츠캐스터인 이제 알 마이클스의 목소리를 AI로 학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맞춤형 올림픽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예, 이런 뭐 캐스터 역할도 해주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시청자가 선택한 뭐 관심 종목 3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보고 싶은 영상을 스타일대로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편집해서 보내주는 거죠. AI가 한마디로 이 파리 올림픽에서 약 5,000시간 정도 분량의 생방송을 자동으로 편집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약 700만 개의 맞춤형 영상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뭐 제가 방송에서 사실 이제 인공지능 관련으로 하면은 항상 미래의 모습으로 맞춤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마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로 설명드리기 아마 굉장히 좋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훈련에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훈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기존에도 사실 IT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훈련에 큰 도움을 줬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도입이 됐고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맞춤형이 있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훈련을 많이 했어요. 뭐 특히나 뭐 사람 대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로봇을 자주 활용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이제 한국 양궁 이 대표팀 같은 경우도 초정밀 슈팅 로봇하고 이제 겨루면서 연습을 했다라고 해요.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바람 방향이라든지 뭐 세기 이런 정확하게 계산해서 화살을 날려서 다양한 변수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현지 상황에 맞는 이런 상황들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선수마다 이제 부족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더 이제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연습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격팀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VR 경기장에서 이제 정신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총을 들고 있으면은 이 총구의 작은 흔들림도 다 일일이 측정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더 쏠리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훈련할 때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이제 입어가지고서 선수의 이제 강점, 약점 이런 것도 파악해서 전술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이야기 잠깐만 해보면은 뭐 인도의 탁구 선수 사티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이제 훈련 상대는 로봇이었는데 동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연습을 하고자 해서 이 자동화 로봇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기존에도 뭐 기계가 탁구를 같이 쳐주는 것들을 많이 본 거는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사람마다 이 선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선수 실력을 AI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난이도를 알아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 나오지만은 이 맞춤형 훈련 상대가 바로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계속 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무언가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 그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 선수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 중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건가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판정 과정에 도움되는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대 높이 뛰기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와 바의 간격을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센서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영 다이빙 같은 경우는 공중에 체류하는 시간, 입수하는 속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심판에게 제공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선수들한테 이제 전자태그를 이제 부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전자태그 같은 것도 필요 없이 한마디 광학 센서, 즉 촬영하는 영상을 가지고서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런 장대 높이뛰기나 다이빙 혹은 뭐 체조, 테니스 이런 것들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 서브의 반응 속도와 경기 승패의 상관관계를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비치 발리볼에서는 뭐 선수들의 점프 높이와 다양한 구질을 파악할 수도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혹은 뭐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인데요. 심판의 판정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현재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인공지능이 심판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심판에게 도움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이미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활용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지난달에 막을 내린 이제 유로 2024 같은 경우는 선수들과 축구공의 위치 데이터를 정밀하게 이제 분석해서 더 정확하고 빠른 판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도 축구공 안에다가 센서를 넣어가지고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로 회전을 했는지까지 전부 다 알아내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올림픽 32개 종목에도 AI가 전면 도입을 되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나 방금 얘기했던 이 공에 활용되는 구기 종목에서는 AI가 활용될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네, 공에 내장되어 있는 이 칩 같은 경우는 기록한 이 데이터와 경기장 내에 카메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아마 TV에서 보셨을 때도 뭐 슛을 찾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선이 쭉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이 영상을 보면서
선을 따라 그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센서를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다. 바로바로 그 그림이 맞아요.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공이 구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바로 수구가 될 것 같은데요. 수구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아무래도 뭐 이미지 촬영이 난이도가 좀 어렵겠죠. 물속과 위에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몸싸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뭐 신체 접촉 이제 반칙 같은 경우는 모호성이 커가지고서 아무래도 심판의 주관성 판단이 좀 더 개입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데이터들이 뭐 경기 데이터들이 많아진다면은 아무래도 심판이 판정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체조 같은 경우도 뭐 한 바퀴 돌기 제가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는데 뭐 두 바퀴 돌기 막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두 바퀴를 돌았는지 라는 것들을 뭐 눈으로만 이때까지 봐왔다면은 이제는 각종 센서라든지 영상에 있는 사진을 보고서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판정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올림픽을 이렇게 IT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또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TV를 통해서 보는 올림픽 이 방송들은 1964년 이제 도쿄올림픽 당시 이제 위성 중계를 활용해서 중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인공위성 대신에 클라우드 중심으로 이제 실시간 방송 중계가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들이 대부분 초고화질이잖아요. 즉, 뭐 4K 혹은 UHD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대용량을 쓰다 보니까 위성보다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통해서 중계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현재는 4K까지 지금 지원이 되지만은 좀 더 이제 미래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뭐 8K라든지 10K 등 좀 더 고화질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위성보다는 이런 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림픽 기간에서 선보였던 이런 인공지능 활용 부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스포츠 시장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소개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뭐 경기력 분석, 훈련 최적화, 부상 예방 이런 역할들이 크다 보니까 향후 이제 LA 2028 올림픽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역할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선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온라인 학대를 막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 외에도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나 경기장 밖이나 경기장 안에서도 선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이런 CCTV를 이용해 가지고서 대규모 인파의 움직임을 추적하거나 의심스러운 뭐 짐이라든지 뭐 교통법규 위반 같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또 감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 특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CCTV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럼 나를 알아보고서 나를 계속 뭐 추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올림픽 안전 때문에 AI 뭐 개인정보 접근해도 되냐 안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올해 초에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제 올림픽에서 위험 요인 감지하는데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아예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부분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한마디로 영상 기술 여기서 이제 허락한 영상 분석 기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는지, 누가 쓰러졌는지, 단체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슈가 됐었냐면은 프랑스 전역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사실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번 올림픽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그 회사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선수한테
팬레터를 보내고 싶어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광고였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챗봇 한마디로 팬레터인데 팬레터를 사람이 써야지 왜 인공지능이 쓰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파리올림픽에 활용된 IT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배드민턴이었습니다. 6871 쓰시는 분께서 배드민턴입니다. 좋은 하루라고 보내주셨고요. 6279 쓰시는 분 정답 배드민턴입니다. 출근길 더버이에라고 사투리로 보내주셨고요. 0680 쓰시는 분 배드민턴 안세영 금메달 가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3634번 쓰시는 분 배드민턴 휴가 후 아침 출근이 힘드네요. 휴가 다녀와서 출근하시는 제조업 관계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무덥지만 건강하고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